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170번째 이야기. 자, 북한 테마를 타고 시장 주도 섹터가 될 거다. 지금 북한 테마 개박살나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북한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제 북한 테마들이 다 지금 가치주예요, 가치주. 지금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이제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제 무역 분쟁이고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을 거예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애지간하면은 저는 이제 뭐 사는 포지션은 이제 취하지 않을 거고, 가끔 진짜 이거는 너무 갈 것 같다 라고 보이면 이제 우리는 포트에 이제 한두 종목이나 뭐 이제 몇 개씩이나 담아보고 마는 거고, 기본 가치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는 뭐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엔터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이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그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바이오가. 그런데 이제 북한, 이게 지금 그러니까 테마는 항상 보이면 어때요? 돌고 돈다는 거죠. 이게 돌고 돌아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때는 어때요?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지금 잡혀있고 불안하지 않은 걸로 자금이 이제 유입되면서 그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움직일 거는 이거라고 보이는데 모아가야 될 거는 요것들이에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가치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이것들이 진짜 상승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장주들은 보통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에서 이제 폭등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가치주들은 대형주들이 끌고 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갈 때는 요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미래의 성장성이고 좋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거 이제 6월달에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이제서 방송하네. 자, 철강 섹터가 저는 이제 주 섹터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북한 테마는. 결국은 건설 철강이라고 보고 있어요. 철강, 이제 전력 인프라. 요 정도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 요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어디서 발현이 되느냐는 이제 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해서 시간이 될 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은 우리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포트를 분배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먼저 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덜어서 요것들이 이제 모아 갈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뭐 한 30%가 빠지건 40%가 빠지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현대차, 현대위아 이런 것들도 보니까 현대위아 뭐 덧글을 한번 볼까? 잠시만요. 어저께 올렸던 영상 덧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올렸던 영상 덧글 한번 볼게요. 이제 오랜만에 올리니까 고맙다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고, 전두환 홍씨, 홍씨가 누구신지는 아시나 보네. 감사합니다. 자,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려주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덧글, 내가 그래서 이런 덧글 때문에 악플에 무릅쓰고 영상도 올리고 이게 지금 하는 거지.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시장은 카멜레온처럼 항상 급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며 성장해 왔다. 그렇죠. 이걸 알아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걸 알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흔들면 얘네들 팔아치울 거 알아. 그럼 이제 메이저들은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이 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남 탓만 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 탓인데 결국 남 탓만 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돌고 돕니다. 올만에 좋은 방송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보려는 게 아닌데. 그쵸. 자금이 부족해서 아쉬우면 고수네. 따봉. 고수시군요.
짝짝. 자, 이렇게 자금이 부족해서 아쉬워야 한다고, 이런 장에선. 응? 지금 펀더멘탈 분석이 돼서 이제 밸류 분석이 됐어. 지금이 얼마나 싼지 알아.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싸지는 거 아니야. 근데 더 빠져갖고 더 싸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고 싸게 사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순 거예요. 이거 말고 현대차, 현대비아 누가 덧글 써준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거 봐달라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한번 보자. 어디 있었지? 주포가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부자아빠님 유튜브를 봐셔야 되겠네요.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홍보 글인가? 지워. 알림 숨기기, 이거 알림이 아니고 뭐야? 4개의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플랫폼을 상상해보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해와서? 참 웃기네. 리포트는 뭐야? 삭제. 있었는데, 현대차. 자, 이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 판단이 그랬어요. 그때 채워야 된다고. 분할 매수는, 종목별로 이제 시스템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운영하는 게. 뭐였지? 나 볼라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현대차 마이너스 20%, 현대위아 마이너스 40% 손실 중이네요. 죽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다뤄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내가 지금 덧글을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차, 현대위아를 보자고. 우리도 물려있어요. 한 15%? 현대차는 한 15% 사있나? 우리가 산 시점이? 현대차가 아니고 우리는 배당 받아먹고 하려고 우선주 샀죠. 요 정도부터 이렇게 사고 물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이제 뭐 포지션 오면 다른 종목에서 이제 뭐 수익 전환되고 뭐하고 해갖고 비중이 좀 현금 비중 생기면 늘릴 겁니다. 저희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현대위아도 늘릴 거예요. 자, 야, PBR이 0.3배야. 아이고 고맙다. 마이너스 40%라는데 이게 비중 관리가 안 되고 이 종목만 들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힘들 거 아니야. 이 종목만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쵸? 마이너스 40%인데 현대차 마이너스 20%, 현대위아 마이너스 40%면 그 한 종목에 몰빵한 거랑 뭐가 달라. 둘 다 자동차인데 비중 관리가 돼 있으면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감당이 안 되면 비중을 잘게 쪼개야 되는데 비중을 막 10%, 20% 들고 있으면 힘들지. 일단 가치로 보자고요. 뭐 리포트 같은 거 살펴봐도 마찬가지. 지금 2018년도 3분기까지 지금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흑자 전환이 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 보면 내년부터 해서 당기순이익이 한 1,400억 나온다 그러면 PER로 봐도 뭐 9배 뭐 이 수준이 되잖아요. 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좋아하냐면, 보통 PER 뭐 이제 보면은 지금 얼마야? 시총 1조잖아. 1조. 근데 1년에 1,400억 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2,000억 벌고 이래버리면은 이때가 언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피크죠. 그런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 현대위아 뭐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관세부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어때요? 지금 요 구간이나 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수소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러고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이런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쵸? 근데 주도주가 자동차 섹터가 들라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 뭐 전기차 관련주가 아닌가? 전기차 수소차 다 관련주란 말이에요, 현대차도. 그리고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한 20% 더 빠졌다 움직일 수도 있겠지. 응?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바닥주 투자를 하는 거. 현대차, 현대위아. 이게 마이너스 40% 손실 중이면 7만원이잖아, 매수가가. 요 구간이죠? 7만원. 7만원에 40%면 7만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왜? 지금 굉장히 싸니까 싼데 더 팔고 있잖아. 싼데 더 싸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금당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싼데 더 싸지고 있잖아요. 그럼 차트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바닥으로 해갖고 죽어가는 거는 사지 말아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죽어갈 때 제가 사라 그런 게 뭐에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요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죽어갈 때. 죽어갈 때 사라 그런 거. 이때 안 그래 보이죠? 이때 딱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똑같아. 이건 좀 덜 빠졌네, 현대위아보다는. 또 죽어갈 때 사라 그런 게 뭐 있었지? 죽어갈 때 사라 그런 거? 이런 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죽어갈 때. 뭐 현대위아도 보면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그러면 길게 늘려서 볼까요? 길게 늘려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고. 그럼 이 구간에서 매매해서 매집을 하든지, 그냥 보유를 하든지. 현대위아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되겠지.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면 버텨야죠. 그렇다. 전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직도 좋게 봅니다. 아직도 좋게 보여. 지금 최근에 보면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세 부과하면은 저는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우리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 비중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운영해서 수익 나는 영상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석을 하라고. 이게 안 되면 스스로 분석을 해야지. 비중 관리에 대한 그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이제 멘토를 찾든가 누구한테 이제 리딩을 받아야죠. 저 말고도 잘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저는 아직 뭐 결과물이 보여진 게 없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기간으로 보면 진짜 투자해가지고 잘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지금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욕심을 줄이고 무조건 좀 비중을 좀 쪼개세요. 많이. 우리 회원분들은 막 100종목씩 갖고 가라 그러잖아, 우리는. 비중을 이렇게 잘게 쪼개라는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락이 왔어도 시장에서 제한되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오를 때 뭐라 그래? 제가 뭐 해갖고 뭐 20% 뭐 이렇게 계좌 이제 까고 뭐 이야기했을 때, 그때 뭐 나는 뭐 계좌 수익률이 무슨 뭐 100%, 200% 된다고 막 떠들던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계좌 마이너스 40%, 50% 돼 있어. 보나 마나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지 않으면 단기 투자, 몰빵 투자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섹터는 저는 이제 주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철강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중국의 환경 규제 정책.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건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단기 모멘텀이죠. 이런 정책은, 이제 추후에는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조금씩 해소 포지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 리포트는, 6월 14일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제공한 리포트입니다. 자, 중국 생태환경부가 환경규제 정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철강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18,000명의 공무원이 동원돼서 6월 11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환경오염 감찰이 진행이 된다. 이 환경오염 감찰 뭐 이게 진행이 되면 뭐냐면 결국은 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제. 철강 이쪽이 이게 뭐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뭐 규제 품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은 공급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 감소하고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좋겠잖아요. 마진도 좋아지고 기업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점 감찰 지역은 이제 베이징, 텐진, 하베이성 등지 26개 도시인데 여기에 광산, 미세먼지 관련 업계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되면 뭐 벌금 때리고 무슨 뭐 영업정지 시키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렇게 되면 철강사의 감산 및 제재, 중국 철강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자, 수요가 증가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철강 수요는 어때요? 철강 수요는 이제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왜?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이제 신흥국들이 계속 생각나서 올라오고,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유럽에서 아시아로 왔죠? 아시아. 자, 이제 이 신흥국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남아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아프리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이제 경제 개발을 계속 할만 할수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나쁠 게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을 때마다 사면 좋은 투자 포지션이 항상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보고. 자, 뭐 철강의 대빵은 누구예요? 자, 포스코 되겠죠. 포스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요럴 때는 사면 안 되잖아요. 요럴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갈 때는 이건 사면 안 된다고. 내 포지션은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요럴 때만 이렇게 박살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보면은 3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쵸? 3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는데 결국은 제자리 돌려주고 지금 이제 좀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올라갈 때 나눠 팔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나눠 팔고,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나눠 팔고,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나눠 팔고. 자, 이거를 좀 끌고 가는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밀릴 때 사서 100%까지 보유해서 절반 팔고 나머지 보유. 자, 분할 매도 하면서 결국 무너지면, 자, 펀더멘탈 뭐 저평가 왔으면 또 사갖고 100% 구간에 절반 매도. 이런 포지션을 반복하는 거죠. 철강 섹터는 그래서 이런 파동이 또 한번 나오기 전에,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건 고평가 고밸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쉰 거란 말이야. 다시 이제 10, 20년 동안은 이제 다시 4차 산업이 시작하잖아. 그럼 신도시 건설도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철강 섹터들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단기 모멘텀이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개박살나고 있어요? 철강주들. 요즘 최근에 좀 북한 뭐 타고 이제 올라가는 척 하더니 왜 이렇게 개박살나고 있어? 무역 분쟁이라는 이 리스크, 이건 뭐예요? 이것도 단기 리스크지 뭐. 시간 지나고 보면 단기 리스크예요. 이게 뭐 장기화된다. 자, 장기화돼갖고 4개월 지나면 장기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다. 뭐 4개월까지 거 버티면 되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내 자산은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막 1억이 막 20억 돼 있고 20억이 500억 돼 있고, 여기서 뭐 10년에서 20년 뭐 30년 지나니까 뭐 500억 돼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뭐 조금 늘어나면 5억 뭐 20억 이렇게 늘어나겠지 뭐. 그쵸?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담아놓고 투자를 하면, 그 중에
더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갈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석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를 한 바로는 이 철강 섹터, 요게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나는 내 판단이 그런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규제가 있을 건데, 이게 6월달인데 6월달까지는 사상 최대 생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급량이 완전히 폭증을 했었어. 공급량이 줄어드는 포지션이 아니고 공급량이 중국으로 인해서 폭증을 했는데 철강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도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수요가 이 공급량을 넘어간다는 거죠. 수요가 이 공급량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공급량이 줄어들어. 이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철강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한 1, 2년은 이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폭이 둔화되겠지. 그럼 주가는 완전히 박살나 있고. 그럼 아주 좋은 거죠. 왜? 어차피 4차 산업은 진행될 거고 결국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거는 그럼 뭐 이번에 지금 보면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전쟁, 분쟁 기회다. 잘 골라서 담아놓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월달에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한 달 지났어. 뭐가 달라진 게 있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아. 달라진 게 없는데 무역전쟁이라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발생한 거죠. 중국 5월 중순 일평균 조강 생산량이 203만 톤이다. 200.3만 톤이다. 사상 최초로 200만 톤을 넘었다. 자, 성수기를 감안한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10%나 늘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 지금 생산량이 공급 과잉이란 소리예요. 근데 공급 과잉인데도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산량 급증에 위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환경규제 정책이 있으니까 미리 재고량을 채워놓는 거죠. 미리 생산을 해서 환경규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을 찍어내지 못하게 만들면 계속 물건은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찍어놨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한국투자증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유통재고는 이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철강 가격도 오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급량을 수요가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은 좋을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고, 중국 환경 규제가 철강 산업의 상승 사이클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들은, 철강주들은 사이클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모멘텀이 있어요? 중동 모멘텀이 있죠. 사우디 뭐 그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중국 모멘텀이 있어요. 1대1로 뭐 이런 모멘텀이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지? 북한.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자재 값이 많이, 이게 뭐 원자재 값도 올라가겠지만 철강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철강을 뭐 인프라 투자하고, 뭐 중국은 1대1로 뭐 이제 두바이를 능가하는 뭐 사우디에서는 이제 뭐 신도시, 여기는 이제 북한은 이제 그냥 인프라 투자, 뭐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무역전쟁이 일어나도 이거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이건 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거 아니야. 무역전쟁이 일어나도 진행은 되는 사업이라고. 시기는 좀 늦춰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철강 제품이 쏟아져도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아시아 철강 시장이 열린다.
이제 이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의 조각 명목 소비는 1.52백만 톤. 우리나라의 2.6%에 불과하다. 이 명목 소비가 뭔지는 좀 찾아보면 돼. 이게 뭐 이건 이제 유진투자증권 자료입니다. 유진투자증권 5월달 리포트 가져온 거고요. 자, 그래서 북한의 설비 가동률은 20%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설비 노후화, 전력난, 원재료 확보 이슈 등의 배경으로 향후에 이제 철강 수요가 확대된다 해도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중국, 중동 모멘텀이 강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기대감만 큰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건 뻔하죠. 뭐 20년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날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은 향후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 이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건 뻔하죠. 당연한 거고, 대규모 철강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향후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개방했을 때를 보면 1978년 경제 개방이 시작이 됐고 20년간 이제 성장률이 작았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화, 그리고 WTO 가입하면서 이제 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뭐하고 하는 시점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는 이제 시범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갖고 중국은 30년 걸렸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강 섹터는 30년 장기 보육을 세우는데 이 전에 이게 도달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이런 학습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를 뭐 20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화, 뭐 WTO 가입, 이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되잖아, 북한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30년이 10년으로 줄어든다고. 30년이 10년으로 줄어든다고. 한국이 성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경우는 뭐예요? 이거 벤치마킹. 우리나라가 어딜 벤치마킹 했어요? 일본. 응?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간 거 아니야, 한국이. 그래갖고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이거보다 성장 가능성이 훨씬 빠를 거라는 거죠.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30년 동안 이룬 거, 이거를 이제 북한은 10년, 20년 안에 이룰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모멘텀은 굉장히 장기 모멘텀이죠. 그럼 지금 무역전쟁 같은 거 어차피 길어봐야 1년이면 끝나는데, 무역전쟁이라는 건 이건 길어봐야 1년이면 끝난다고. 1년, 2년이면 끝난다고. 2년까지 가면은, 2년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럼 금융위기 한번 오고 뭐하고 하면 어차피 1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무역전쟁 이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으면, 야, 이렇게 해갖고 이런 강한 모멘텀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쵸? 웃으면서 사면 되겠지. 자, 북한 철광석 50억 톤 가량 매장이 돼 있다. 북한에 이제 철강 설비는 부족한데 남한에 비해서 풍부한 것이 있다. 바로 이제 원재료인 철광석. 이게 50억 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12년 이전에 연간 5.300만 톤 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이제 남한 연간 철광석 수요의 4.8%에 해당한다. 북한 철광석의 품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제 포스코랑 이제 협업을 하면 효율이 좋아질 거다. 북한은 지금 어때요? 돈이 없죠? 그러면 기술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 근데 이 기술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런 거 자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돈 대신 이거 줄게. 그렇게 하면 포스코는 이거 받아갖고 무언가 뭐 해주고, 뭐 이런 협업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자, 중국은 이제 공급량을 줄인다. 왜? 환경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매장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돈이 없어도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프라 투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거 왜 두 번째로 보는 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철강시장의 모멘텀은 뭐냐고. 철강시장의 모멘텀. 자, 중동, 신도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도시 건설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자, 시작은 누가 했어요? 두바이가 시작했고. 자, 한국에 있는 건설 기업들이 가장 좋았을 때를 살펴보면 어때요? 2007년도에 북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 때였단 말이에요.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가장 좋을 때가. 그런 자리가 다시 오고 있다. 포스코도 가장 좋을 때가 어때요? 건설 철강은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얘는 거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대주는 거고, 철강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설. 2007년도에 가장 좋았다고요, 건설 철강이. 이런 장세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중국 모멘텀이 있다. 이게 1대1로. 이것도 뭐 신도시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또 모멘텀이 있는 게 북한. 장기 모멘텀. 장기 모멘텀이 지금 중동, 중국, 북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이게 끝나가는 시점에 또 이렇게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포스코 보면 어때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에 여기에서 IMF 때 2차 산업혁명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이게 3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2007년도에 끝나요. 자, 금융위기. 바닥 깨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자, 머리 들었잖아요. 이 머리 들었던 시점을 과거 시점으로 보면 어떨까? 어딜까? 여기나 이제 비슷한 구간이라고. 여기나. 그럼 이게 몇 년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몇 년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쉬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쉬는 거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 중간중간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 잘 모아가면 아주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제 뭐 건설주들도 2007년도에 가장 좋았어요. 6,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갔으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6,000원에 10만원까지 갔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2007년도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2007년도에 가장 피크였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자, 이런 걸로 이제 힌트를 볼 수가 있고, 포스코도 그랬고, 얘는 어때요? 현대제철은 2007년도에 올랐다가 2008년도부터 더 올랐네. 이게 왜 그럴까? 현대제철은 이걸 왜 이때 더 올랐을까? 자동차가 주도주였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비중이 크니까 이 이후에 이렇게 더 좋았던 거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이클은 이렇게 항상 돌고 도는데, 이제 북한 템하고 뭐고 떠나갖고 10년 동안 쉬던 섹터들이 이제 움직일 그럴 포지션이 왔다는 거예요. 북한 테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북한 테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북한 테마들 개박살나고 뭐하고 하면 뭐 가스마간 테마라 그래갖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어때요? 신용 쓰고 몰빵 태워갖고 때려 박아버리잖아요. 그런 물량들 털고 가려고. 그런 물량들 한 번, 두 번 털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돈이 없어지죠. 응? 그런 거 테마 이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말라.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막 시장 폭락해버리고 뭐고 하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마른다고. 주가가 한번 이제 또 많이 올라갔고 이제 막 버블 좀 키워놓고 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신규 자금이 이제 막 들어와.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그걸 또 우리가 경험을 했죠. 가상화폐 때.
그러고 나서 뭘로 경험했어요? 바이오 막 올랐을 때, 그쵸? 응? 요거 들어가서 지금 물려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테마 막 올랐을 때 물려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가 움직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또 움직이겠죠. 이제 4차 산업 막 해갖고 또 와 하고 달라들어갖고 여기 다 물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요게 또 움직이는 거야. 이제 바꿔서 종목을 바꿔. 왜? 한번 이게 해먹은 것들은 많이 물려갖고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 물량이 다 털릴 때까지 안 가요. 고평가 확대된 거는. 근데 북한 테마인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였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못 올랐죠? 그런 것들을 움직인다고. 그런 것들이 진짜라고요. 처음에 움직였던 그런 것들은 가짜예요. 뭐가 가짜라 그랬어요, 제가? 경영, 철도. 그리고 고평가 만든 것들 가짜라 그랬잖아요. 요 중에 이제, 그렇게 심하게 비싸지 않은 것들. 이런 후발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포지션이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돌고 돈다. 그 사이에서 그 돌고 도는데, 지금 이제 뭐 폭락이 나오고 한 거는 또 지나고 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작년 9월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고 2월달에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번 9월달에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올해 2월이나 작년 9월보다는 이번에 대응이 훨씬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돌아서면 그럴 거라고요. 왜? 지금은 이제 대응을 잘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그럼 어떻게 될까? 계좌 수익률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 항상 시장 뭐 단기 폭락과 하락장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들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 해야 된다 그랬죠. 평생. 근데 안 해요. 평생.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팔아. 관두고 한 10년 있다가 또 여기서 사. 10년 후. 10년 후 이제 그동안 돈이 없었어. 여기서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그리고 막 내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샀던 거 10년 있다 보니까 이때 2만원에 샀는데, 이게 막 7천원까지 빠졌어. 7천원까지 빠져서 7천원에 이거 반타작이라도 건지자 하고 이거 팔아고 주식장을 떠났단 말이야. 근데 이때 보니까 이게 10만원 돼 있어. 10년 후에 이제 요 종목은 못 사겠죠? 왜? 내가 과거에 2만원 샀는데 10만원 돼 있는 거 이거 보면 이제 못 사는 거야. 다른 것도 요런 자리 있는 거 물어. 또 여기서 에라이 퇴, 내가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떠난다고. 이거를 반복한다고요, 평생. 아니면 한번 떠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않든지. 시장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변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샀는데 더 빠져버려. 이런 거는 이런 구간을 항상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견뎌갖고 여기서 비중 줄이고,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현금 만들고, 여기서부터 다시 사고, 계속 사고.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 때 이건 뭐예요? 이 선은 뭐예요? 이건 가치잖아, 가치.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은 있어야 되겠죠?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에서 이렇게 롤링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막 롤링을 한다고 이렇게.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세력 맘대로. 그럼 요런 자리에서 요만큼 빠졌으면 이게 무슨 뭐 투자 실패한 거냐고. 이때 예를 들어 5천원이었는데 이게 뭐 2천원까지 빠졌어. 그럼 이게 투자 실패한 거예요? 이게 다시 뭐 3만원까지 가는데? 2천원에서? 이게 쌀 때하고 비쌀 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 흐름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이 밑에서만 살 수가 있잖아. 이 밑에서만.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 거 아니야. 이때가 저평가인지, 이때가 저평가인지, 이때가 저평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면 이 밑에서 이거는 담는 구간이야. 담는 구간.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포지션이 절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전 한 번도 내 포지션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때요? 보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나는 이런 자리에는 사지를 않아요. 이런 자리에는 사지를 않는다고. 요런 자리에는 사요. 이런 자리에 살 때 있어. 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이걸 아냐고. 모른다니까. 이걸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그럼 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사면 되잖아. 요런 자리에서는. 그쵸? 요런 자리에서도 사면 되잖아. 그러면 요런 자리에 샀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렇게 갈지 여기서 흔들었고 요까지 빼갖고 이제 이렇게 갈지 이걸 아냐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주식의 투자인 이유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철강 섹터 이야기를 할까요? 경기가 돌아서면 지금은 이제 미국만 경기가 돌아서 있어요. 한국 경기가 돌아서고 전 세계가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확실하게 경기가 돌아서 있다고. 미국은 항상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이게 전 세계가 확실하게 경기가 돌아서면 가치주가 움직인다고요. 가치주는 뭐예요? 저 PBR 관련주들. 저 PBR 주가 가치주예요. 저 PBR. 그때는 성장주는 못 간다고. 성장주가 뭐예요? 바이오. 고밸류. 고밸류를 받고 있는 것들은 못 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움직일 때는. 이 중에 이제 다 못 가는 건 아니지. 그 중에 움직이는 것들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경기가 지금 좋다. 가치주.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좋을 때. 자, 성장주는 지금처럼 조금만 시장이 흔들릴 때. 성장주는 항상 단기 관점이라는 거죠. 단기간에 뽑아버리니까 가치주들은 예를 들어서 가치주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배에서 뭐 30배 만든다. 성장주는 막 6개월 만에 5배에서 10배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요것만 이제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에는 다 놓치는 거죠. 이 10년 사이클 동안에 중간중간 이게 움직이겠죠. 왜? 중간중간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요것들이 움직인다고. 요런 템포를 잘 타면 좋은데 엉키면 어떻게 돼요? 엉키면 계속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놓는 거야. 먼저 가는 거 팔아갖고 안 가는 거 사는 거고, 가치주가 많이 가면 이제 성장주 좀 채워놓는 거고. 항상 시장은 좋았다 안 좋았다로 롤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좋은 장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겪어야 되고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주식을 다 팔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막 안 좋고 힘들 때마다 주식을 다 팔아버려. 그럼 주식시장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좋고 안 좋고를 경험하면서 안 좋을 때 많이 사고 좋을 때 조금 욕심을 줄여서 이제 좀 많이 챙겨놓는 그런 습관을 반복적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